중증 장애를 딛고 대법관을 꿈꾸다 김영관. 돌이 되도록 몸을 가누지 못했던 그는 근육이 약화되고 소실되는 척추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번씩 아프고 나면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이 하나하나씩 퇴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생활해야 되고 손발도 전혀 못 움직이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나 그런 자책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의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준 어머니. 그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선택의 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절박함이 더 컸고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깨고 당당히 명문대에 입학한 그. 지금은 대법관을 꿈꾸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얽매여서 자기 일을 가두지 말고 자기의 일을 자기 한계를 개척한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활을 극복하다 보면은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일부분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불가능이란 없다. 김영관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김영관 씨의 몸 상태가 어떤가를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체 기능이 마비가 됐고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남은 저의 신체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네. 더 확고했고 더 절박했는데 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왜 공부를 해야만 했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이신데 오늘 그 강연하실 주제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영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어나선 제 의지와 제 발로 땅을 서본 적도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제 두 발로 걸어봤던 기억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제 신체 기능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데요. 혹시 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아왔던 제 인생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없고 울 힘도 없어서 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를 저희 부모님은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큰 병원들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제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장애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병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제 조직검사를 보내서 최종적으로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됐어요. 척수신경이 근육에 운동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서 근육이 점점 마비가 되는 증상인데요. 최종적으로는 폐 근육과 심장 기능까지 마비가 와서 결국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동반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학계엔 알려져 있습니다. 1000명에 1명 걸릴까 말까 낮은 발병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례조차 없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병의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근육이완제라고 하는 약을 권하기도 하고요.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물리치료를 받았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6살이 되던 해였던가요? 제 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 남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3세, 4세 정도였던가요? 갑자기 동생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잘 뛰던 아이가 뛰다가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까치걸음으로 걸음만 하는 그런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동생 역시 같은 조직검사를 하게 했고 동생도 저와 같은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같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죠. 지금은 저보다는 상태가 조금 양호하긴 한데 동생 역시 저처럼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늘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외우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제 장애의 특징이 면역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감기에 쉽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에 걸리다 보면 곧 폐렴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1년의 절반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생활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오고 크게 한번 아프고 나면 제 몸에도 이상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서지는 못했지만 앉아있을 수 있었고 또 손으로 움직여서 그림도 그리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번씩 아프고 나면 제 기능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병원 생활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심할 때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의식불명 상태였던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늘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는 말이요. 그런 생활을 거치게 되면서 한 가지 또 두려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선 저한테 늘 기대 수명이 15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기대 수명이 15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늘 두려워했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때 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옆에 있던 한두 살 저보다 많았던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는 저보다 상태가 정말 양호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일반 병실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매일 밤 중환자실에서 잠을 청할 때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매번 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활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특수학교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병원 생활을 하느라 거의 초등학교 때는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건강이 점차 회복이 되더라고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중학생이 돼서야 그때부터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학업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등학교를 제대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는데 처음엔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제가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첫 국어 시험이 18점을 제가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에 더 매진하면서
한 학기가 지나고 또 두 학기가 지나고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성적도 점점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공부 말고는 할 게 없겠다. 공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언제까지 저를 돌봐주실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저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 동생에 대한 책임감도 그때부터 막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제 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고 그때 스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부모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인데요. 너는 장애가 있다. 그 장애를 부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러한 절박함을 갖고 네 일에 집중을 해라. 저는 비록 전신마비라는 장애가 있고 또 신체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법조인이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를 공부할 수 있게 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저희 어머니세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같이 하셨고 저희 등하교를 맡아주셨습니다. 또 저는 손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책장을 넘길 수 없었고 어머니가 옆에서 일일이 책장을 넘겨주시면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의 생활을 같이 보냈어요. 시험 기간 때면 늘 어머니도 저와 함께 밤을 새가면서 저를 보조해 주시고 그렇게 시험을 치르기도 했고 저는 손을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눈으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눈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무나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외우고 효율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제가 밥 먹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많게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3끼를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제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2끼를 먹고 1끼를 먹는 시간에는 공부에 보충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하고 힘들게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수능을 보게 됐는데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예상은 했었지만 그리고 또 기존에 다녔던 특수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이었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었지만 모의고사를 치르고 전국의 많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실력을 겨루면 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능에선 제가 지원했던 모든 대학 입시에서 낙방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이 확고했고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저의 의지가 또 확고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1년 뒤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원하는 대학, 소위 모두가 명문대라고 말하는 대학 3곳에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그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고 또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학을 선택했고 그것이 지금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제가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은 있었지만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저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 그들에겐 비록 지금은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아직까진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좋은 선례를 남겨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최초의 대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고. 지금까지 공부한 너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느냐고. 사실 맞아요.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신체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근육은 마비가 되고 있고요. 나이에 비례하는 폐활량은 괜찮은 편이지만 이제는 턱 근육과 입 근육까지 마비가 돼서 음식을 먹는 것도 제한적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도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잊게 해주는 것이 공부고 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저의 기대 수명 15세를 무사히 넘겼고 제 기대 수명은 이제 25살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25살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내년이 올 것이고 또 내년이 되다 보면 저의 기대 수명 25살도 자연스럽게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 1년을 지나고 또 새로운 두려움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장벽을 만나겠지만 저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대법관이 되는 그날까지 저의 장래를 모든 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부량이 엄청 많을 텐데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3과목을 준비해야 하는데 3과목이 각각 분량이 2000페이지씩이나 되는 공부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효과적으로 그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목차를 중심으로 목차를 외우고 거기에 살을 덧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이 방법이기 때문에 입으로 손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입으로 계속 내용을 되뇌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제일 관건은 저의 체력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참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요. 김영관 씨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돼주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관 씨가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고비가 참 많았을 텐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고비를 어떻게 또 이겨나가셨습니까? 뭐 종교적으로 이겨 나갔지만 제일 우리 영관이한테 미안한 거는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면회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하는 그 괴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미안했죠. 좀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 아니면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여지껏처럼 해왔던 것처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최선을 오늘 하루에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주고 즐겁게 기쁘게 여지껏 지내왔던 것처럼 지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죠? 네.
네. 좀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관 씨한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예. 영관 씨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이 모든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길은 다음 생에서 제가 부모님의 부모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것들을 갚고 싶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대법관의 꿈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던 김영관 씨였습니다. 건강하게 체중 감량하며 자기 몸의 소중함을 깨달은 의사 김유현. 강연 주제 뚱뚱해도 괜찮아. 남편과 알콩달콩 70년 해로한 87세 할머니 이흥섭. 강연 주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대학생 김영관. 강연 주제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오늘 세 분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강연하신 세 분의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김유현 씨는 어떠셨습니까? 지금 사실 너무 긴장해서 네.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의 진심이 한 분께라도 전달된다면 전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섭 할머니, 이흥섭 시인께서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백시 강연을 했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네. 여러 참 관객분들한테 지가 실수한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으실 게 하나도 없었는데 김영관 씨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게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백도시 위로와 공감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뚱뚱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1년도 안 사귄 여자친구랑 싸우고 그러는데 70년, 80년씩 오래오래 해로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자꾸 위축되지 않고 자기 꿈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나에게 강연 백도시랑 공감의 시간? 삶의 전환점이다. 강연 백도시 사랑해요. 강연 백두씨 화이팅!